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주택담보대출 어떤 것을 받아야 유리할까, 얼마나 받아야 될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아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각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보통 코픽스 금리, 그리고 5년 고정금리 상품은 5년 은행채 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이 되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잔금 일정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보통 잔금 3주 이전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원이 뭐 서류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거 다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은행 내부적으로도 심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심사가 끝나면 대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때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가 정해져요. 여기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잔금 일정, 대출이 실제 실행하는 날짜에 기준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변동금리 상품과 혼합금리 상품. 변동금리 상품은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하는 거, 그리고 5년 단위로 금리가 변하는 상품이 있고요. 혼합금리,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같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5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은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그리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기준금리가 흔히 정해지는데, 자,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점,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무엇이 유리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금리 선택하고 은행 가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은행원들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해야 될까요? 비슷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면 한 인터넷 은행의 대출금리 예시를 볼게요. 신규 취급액이나 신잔액이나 금융채 5년물이나 금리 차이가 0.1%포인트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순위가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예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요, 변동금리 대출이 더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한 은행의 예시 들어볼게요. 6개월 변동금리 상품 4.53%, 5년 변동금리 상품 4.08%였습니다. 한 0.4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도 적게 나는 편이에요. 일반 시중은행은 0.6, 0.7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0.5%포인트 정도면 그냥 5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상품을.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빠르게 안 낮출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냥 5년 상품이 낫다 보고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대출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원리금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매월 나가는 게 이 원리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대출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원금 균등 상환은 이제 원금이잖아요.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일정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월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전체 원금이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자 부담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오더라 하지만 이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 상환 부담은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예시 보겠습니다. 한 대출 상품 봤더니 매월 193만원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 대출 만기 순간까지 193만원 내는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보겠습니다. 첫 회차에 250만원을 내는데 계속해서 대출금이 줄어들어요. 한 7회차 되니까 248만원. 그리고 뭐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젊은 맞벌이 부부는요, 일단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더 많은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추천합니다. 미래에 늘어날 소득으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4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요, 원금 균등 상환을 추천드립니다.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40년이 보편적인데 현재 지금 각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0년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아니라 30년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오대출 연구소에서 집계한 자료 봤더니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이 30년 만기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SC은행과 이금융권에서는 40년 만기가 아직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만기와 40년 만기의 원리금 비교해 볼까요? 40년 만기 5억을 40년 동안 4.3%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받았을 때 매월 218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30년 만기로 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만기 기간만 다르게 했더니 매월 247만원. 자, 매월 부담하는 금액이 13.3% 증가하면서 DSR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환 부담은 늘리고 대출 한도는 적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 앞다퉈 다루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0년 만기가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40년 만기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아니 30년에서 40년 동안 대출을 갚으라고? 앞으로 회사 15년도 못 다닐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은 고정되거나 원금 균등 상환하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오히려 원리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소득은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만약에 내년에도 연봉 똑같이 지급하고 내후년에도 연봉 똑같이 지급하는 회사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원리금 대비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은 소극적으로 받으면 나중에 큰 후회하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내 집 살 때는 최대한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사야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3년만 지나도요, 아, 대출 좀 더 받아서 좋은 거 살 걸,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다음은 중도상환 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 일반적으로 1.2에서 1.5%가 책정됩니다. 자, 대충 실행일 때 1.5%가 시작되고요. 1년 뒤 되면 한 1.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0.5%, 3년 뒤부터는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돼요. 자, 현재 이런 구조로 대부분 돼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게 더욱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가 됩니다. 자, 워낙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이 대출 신청 경쟁 정말로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명우 콘서트 예약하는 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K뱅크까지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4.5%가 시작금리예요. 자, 올 2023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대출금리 집 사기 좋은 시기라고. 자, 금리가 낮아질 때는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서 집값 올라서 못 사요. 반면에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안 사면서 호가가 조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언젠간 반드시 정상화되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도 뚝뚝 떨어질 거고요. 그때 갈아타면 됩니다. 자, 갈아탈 때 수수료 많이 나올까요? 몇백만 원 안 나가요. 반면에 아파트는요, 조정기에서 하면 수천에서 억 단위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를 적어도 쇼킹부동산 멤버십 가족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집 마련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천 대출 상품 첫 번째,
인터넷 은행입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을 이용하시는 인터넷 은행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리 통장 개설해 주세요. 아시죠? 통장 개설하고 나서 한 달 안에 다른 통장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순위 인터넷 은행에서 도저히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은 대출 상담사 특판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이제 대출 상담사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은 두세 개 명함 줄 거예요. 그거 전화하셔서 금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대출 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TV 규제가 있어요. 자, LTV 규제는 뭔가요? 담보 가치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규제 지역은 50%, 규제 지역에 집 사는데 유주택자다, 처분 의사가 없다, 그럼 30%, 비규제 지역은 70%, 그리고 유주택자 비규제 지역 매수는 60%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비율인가요? 예를 들어 LTV 50%다, 10억 아파트 5억까지 대출해준다는 얘기예요. LTV 기준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DSR 규제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DSR 규제 뭐냐? 현재 1금융권에서 DSR 40%가 적용되는데 연봉 5천만원 받는 사람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이제 대출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담보대출만 계산되나요? 아니요.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합니다. 단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게 전세대출밖에 없어요. 전세대출 말고는 나머지 대출은 다 여기 원리금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DSR 규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에 받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거치식일 겁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5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억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을 경우에 원금은 실제 납부하지 않지만 원금을 2천만 원 납부하는 것처럼 DSR 계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원금 2천만 원 들어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다? 10년 분할 상환 이제 신용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 10년 분할도요, 1억 받으면 1천만 원 원금 상환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대출은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가 유리한 이유, 이 대출한도 측면에서 소득을 합칠 수 있습니다. 자, 부부는요, 주택담보대출이든 무엇인가 대출을 신청할 때 한 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한도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옵니다. 자, DSR 규제가 효과 없는 이유, 전체 주택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이 맞벌이 가구는 한도가 워낙 여유 있어서 이거 한도만큼 다 대출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가해서 한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게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이미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연 2억 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폐지가 됐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이 안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 갖다가 주택을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늘린 것 자체를 막겠다고 추가 약정서까지 제출하고 여기서 만약에 걸려버리면은 기한 이익 상실이나 무서운 것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바로 분양권 취득입니다. 일반 주택 부동산의 취득 시점, 주택이나 입주권은요, 잔금 시점이에요. 당연하겠죠. 잔금 시점에 온전히 내 것이 되니까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분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로 분양 계약 시점에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분양 계약할 때 뭐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 10%로 내 주택수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분양권은 잔금 때 목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금 납부하고 나서는 중도금 대출이 다 잔금 시점까지 커버를 해주는데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이제 대환해야 되고 잔금도 납부해야 되고 뭐 중도금 이자에다가 뭐 옵션 비용까지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분양 계약 전에는요, 생활안정 자금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은 갖고 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잔금 시점에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소식 한번 총정리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